안녕하세요. 마녀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근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 라스트 듀얼 최후의 전투 원작 도서입니다. 이 영화는 감독만큼이나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해서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맷 데이먼, 스타워즈로 유명한 아담 드라이버, 킬링 이브의 조디 쿠머, 벤 애플렉, 영화나 드라마 좀 본다 하시는 분들에겐 매우 친숙한 배우들이죠. 책을 읽기에 앞서 간단하게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부조리한 권력의 14세기 프랑스. 유서 깊은 카루주가의 부인 마르그리트는 남편 카루주가 집을 비운 사이 르그리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곤 마르그리트에게 침묵할 것을 강요하죠. 당시 강간이란 성폭력이라기보다 그녀의 보호자인 남편의 재산권을 침해한 기물 파손죄에 더 가까웠고, 또 귀족에게 명예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함부로 입 밖에 내뱉을 수 없다는 것을 노렸던 겁니다. 하지만 마르그리트는 이내 곧 남편에게 모든 걸 고하고, 남편 카루주는 가문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승리하는 사람이 곧 정의로 판정받게 되는 결투 재판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패할 경우 마르그리트 역시 즉시 사형에 처해지는 운명에 놓이게 된 거죠. 매우 야만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모든 게 14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책이라는 겁니다. 믿겨지시나요? 자, 지금부터 라스트 듀얼 최후의 전투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잘 따라오세요. 1월 18일 목요일 이른 아침, 니콜 부인은 카프 메스니를 출발했다. 생피에르 슈르디브까지의 왕복거리는 12일마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반나절이면 돌아올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의 모든 하인들을 수행원으로 데려갔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카루주가 자기가 없는 동안 하루 종일 붙어 있으라고 지시한 하녀까지 데리고 갔던 것이다. 따라서 마르그리트는 카프메스닐 성관에서 그날 하루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단 한 명의 하녀가 남아 있었지만 어디에 틀어박혀 있었는지 아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목요일 아침에 니콜 부인이 출발한 직후 마르그리트는 성관의 육중한 현관문을 누군가가 쾅쾅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2층에서 난로불을 쬐고 있던 그녀는 도대체 누가 왔는지 의아해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자 마르그리트는 안에 털 가죽을 댄 망토를 가운 위에 걸치고 방문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현관과 인접한 메인홀로 들어간 그녀는 두터운 목재 현관문에 난 창살이 딸린 조그만 창문 뒤에 미닫이식 패널을 조심스레 열었다. 창문을 통해 이쪽을 들여다보는 사내의 얼굴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다음 순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아담 루벨이었다. 마르그리트가 용건을 묻자 아담은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게 뭔데? 마르그리트가 말했다. 여긴 너무 춥군요.
아담이 대답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용건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르그리트는 아담과는 안면이 있었다. 자택이 지척에 있었고 아담은 남편 휘하에서 원정에 참전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예기치 않은 방문자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짜증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며 마르그리트는 상대의 말에 동의했다. 안쪽에서 잠근 현관문을 지탱하는 철제 빗장을 위로 들어올린 다음 육중한 문을 활짝 열고 상대방을 안으로 들였다. 그런 다음 추운 겨울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꼭 닫았지만 빗장은 내리지 않았다. 현관에 들어선 아담은 마치 불을 쬐 난로를 찾는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마르그리트가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그는 용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실은 제가 카루즈님께 빌리고도 아직 갚지 못한 돈에 관해 상의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제가 빌린 금화 100프랑은 변제일이 한참 지났지만 변제일을 조금만 더 연기해 주실 수는 없는지 알고 싶어서요. 죄송하지만 마르그리트님이 저를 대신해서 부탁해 주시겠습니까? 마르그리트는 남편이 남에게 빌려준 돈이나 세세한 금액 따위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아담이 왜 자기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도 하필 남편이 없을 때를 골라서 말이다.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담은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그건 그렇고 자크 르그리님에게서 자기 대신 마르그리트님의 안부를 물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크님은 아담은 말을 이었다. 마르그리트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고 마르그리트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 뜬금없는 발언에 놀란 마르그리트는 자크 르그리를 만나거나 말을 나눌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대답했고 주군을 대신해서 구해야 하는 것도 멈추라고 말했다. 이런 식의 대화는 보다시피 내게는 지극히 불쾌할 뿐이므로. 바로 그 순간 빗장을 지르지 않은 현관문이 안으로 활짝 열렸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메이노를 강타했다. 놀라 뒤를 돌아본 마르그리트의 눈에 비친 것은 다름 아닌 르그리 본인의 모습이었다. 홀로 성큼성큼 들어온 종기사가 진흙이 잔뜩 튄 망토를 긴 의자의 위에 던져놓자 허리에 찬 단검이 보였다. 르그리는 겁세 질린 마르그리트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자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미소 지었다. 마담, 르그리는 말했다.
제 종자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당신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르글이 본인에게서 이런 말을 듣자 마르그리트의 불안은 한층 더 강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는 그런 허튼 말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마르그리트가 후색적인 희롱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단언하자 르그리는 얼굴에 마침내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거구의 굴강한 사내인 그는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더니 긴 의자에 자기와 함께 앉으라고 명령했다. 마르그리트가 손을 빼려고 하자 그는 그녀의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고 억지로 옆에 앉게 했다. 억지로 종기사 곁에 앉아야 했던 마르그리트는 얼굴에 상대방의 뜨거운 숨이 닿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 공포에 질린 그녀는 당신 남편의 돈 문제에 관해 다 알고 있다고 르그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르그리는 얼굴에 역겹기 짝이 없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녀가 자기 말만 잘 들어준다면 넉넉한 금전적 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카르주가가 지금까지 잃은 재산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대놓고 돈과 섹스를 교환하자는 제안은 이 종기사가 여자를 후릴 때 곧잘 쓰는 방식이었다. 마르그리트에게는 먹히지 않았지만 말이다. 자기 집에서 사로잡히고 극도의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르그리트는 르그리를 향해 자기는 돈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그에게 굴복할 생각도 없음을 밝혔다. 그런 다음 필사적으로 그의 힘센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마르그리트의 동의를 얻을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종기사는 설득을 단념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싸나운 표정이 그것을 대신했다. 싫든 좋든 당신은 나하고 위층으로 올라가야 해. 르그리는 이렇게 위협한 다음 루베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루벨은 현관문으로 가서 빗장을 질렀다. 마르그리트는 그제야 이 두 사내의 사악한 의도를 간파했다. 겁세 질린 그녀는 사내들의 우악스러운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로, 도와줘요. 아로. 그러나 마르그리트의 비통한 절규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그녀를 구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니콜 부인은 거의 모든 하인들을 대동하고 생피에르 시르디브로 떠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르그리트의 고함 소리는 두터운 돌벽과
빗장을 지른 현관문에 가로막힌 탓에 성관 밖이나 근처의 마을까지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 같은 한겨울에는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최대한 실내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었다. 두 사내는 마치 누구도 도우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마르그리트를 층계 쪽으로 끌고 갔다. 마르그리트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육중한 목재 긴 의자를 부여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내는 양쪽에서 그녀의 팔을 잡고 억지로 긴 의자에서 떼어냈다. 몸부림치며 층계로 끌려가던 마르그리트는 한순간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딱딱한 돌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그곳에 쓰러진 채로 그녀는 큰 소리로 맹세했다. 사내들의 흉악한 폭력에 관해 기필코 남편에게 고함으로써 그와 그의 친지들로 하여금 그녀의 원수를 갚게 하겠노라고.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르그리는 마르그리트의 양팔을 거칠게 움켜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고 루벨은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두 사내는 힘을 합쳐 계속 고함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그녀를 떠밀고 잡아 끌며 돌계단을 억지로 올라가게 했다. 마침내 마르그리트를 위층까지 끌고 올라가는 데 성공하자 루벨은 주군을 도와 가장 가까운 방문 안으로 그녀를 떠밀었다. 그런 다음 루벨은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르그리와 마르그리트만 남았다. 르그리는 허리를 굽히고 부츠의 끈을 풀기 시작했다. 한순간 몸이 자유로워진 마르그리트는 창가로 달려가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필사적으로 창문을 열려고 했다. 르그리는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다. 마르그리트는 창가에서 몸을 돌리고 방 반대편에 있는 또 하나의 문으로 달려갔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가구 따위로 바리게이트를 쌓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르그리는 불과 몇 걸음 만에 침대 주위를 돌아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다. 르그리는 마르그리트의 양팔을 부여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가서 거칠게 그 위에 내던졌다.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침대 위에 얼굴을 밀어붙여 꼼짝 못하게 한 다음 부츠끈을 모두 풀었고 허리띠를 끌은 다음 중세 남성의 바지인 레깅스를 벗었다. 마르그리트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르그리가 거기 반응하듯이 목덜미를 더 세게 움켜잡은 탓에 목이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그녀는 가만히 엎드린 자세로 헐떡이는 수밖에 없었다. 침대 위에서 허리를 굽힌 르그리는 그녀의 망토를 펼치고
가운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목덜미에서 손을 놓은 그가 자기 몸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낀 마르그리트는 그에게 깔린 채로 다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르고 있는 모든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격렬한 저항이었다. 르그리는 무슨 여자가 이렇게 힘이 세냐고 외치며 욕설을 내뱉었고 큰 소리로 공범자를 불렀다. 루벨이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루벨이 마르그리트의 한쪽 팔과 다리를 누르고 있는 사이에 르그리는 다른 쪽 팔다리를 잡고 그녀를 큰 대자로 침대 위에 엎드리게 했다. 격렬하게 저항하느라고 거의 탈진 상태가 된 마르그리트는 몸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내는 방에서 찾아냈거나 미리 지참하고 온 밧줄 내지는 긴 천조각을 써서 몸부림치는 마르그리트를 결박했다. 그러나 침대에 결박당한 뒤에도 마르그리트는 계속 고함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르그리는 쓰고 있던 가죽 모자를 벗어 거칠게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꽁꽁 묶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재갈까지 물린 탓에 마르그리트는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한참 동안 몸싸움을 벌인 데다가 호흡까지 힘들어진 탓에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질식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루벨은 침대 옆에 그냥 서 있었다. 마르그리트는 결박당하고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 저항했지만 르그리는 마침내 자기 뜻을 잃었고 그녀의 의향을 무시하고 자기 욕정을 채웠다. 행위를 끝낸 후 르그리는 졸개에게 마르그리트를 풀어주라고 명했다. 성폭행이 자행되는 동안 줄곧 같은 방 안에 있던 루벨은 침대로 와서 신중한 동작으로 그녀를 묶은 끈을 풀어주었다. 결박이 풀리자 마르그리트는 침대 위에 쓰러진 채로 흐느끼며 흐트러진 옷으로 자기 몸을 가렸다. 허리띠를 다시 조이고 부츠끈을 맨 르그리는 일어서서 침대 위로 손을 뻗었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가죽 모자를 집어 올렸다. 마르그리트의 재갈로 쓰였던 모자는 따스하고 축축했다. 종기사는 펼친 가죽 모자를 자기 허벅지에 털며 마르그리트를 내려보았다. 마담, 만약 방금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다면 당신에게 오는 건 불명예밖에 없을 것이요.
남편이 이걸 알게 된다면 거꾸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나도 입을 다물고 있을 테니까. 마르그리트는 시선을 떨구고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마침내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한순간 르그리의 얼굴에 안도한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러자 마르그리트는 고개를 들어 분노에 찬 눈으로 르그리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쓰디쓴 어조로 덧붙였다. 르그리는 침대 위에 그녀를 쏘아보았다. 마르그리트, 나를 상대로 장난칠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은 여기 혼자 있었고, 내겐 오늘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고 맹세해줄 증인들이 얼마든지 있어. 내가 증거를 남길 리가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르그리는 허리띠에서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들었다. 주머니는 손바닥 위에서 나직하게 짤랑거렸다. 받아. 그는 돈주머니를 침대에 누운 마르그리트 곁에 던졌다. 마르그리트는 눈물로 젖은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떠올리며 르그리를 응시했다. 당신 돈 따위는 필요 없어. 마르그리트는 외쳤다. 난 정의를 요구할 거야. 기필코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하겠어. 그녀는 돈주머니를 움켜잡고 르그리에게 내던졌다. 돈주머니는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르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죽 주머니를 집어들었고 다시 허리띠에 끼워 넣은 다음 장갑을 끼기 시작했다. 그러자 루벨이 입을 열었다. 뺨을 한 대 갈길까요? 주인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르그리는 몸을 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가죽 장갑으로 느닷없이 졸기의 얼굴을 후려 갈겼다. 피가 튈 정도의 일격이었고 루벨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얼굴을 감싸고 멍하게 서 있었다. 감히 어디서 니놈 따위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 르그리는 내뱉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간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문을 활짝 연 다음 방에서 나갔다. 루벨은 마르그리트의 시선을 피하며 슬금슬금 주인을 따라 나갔다. 인적이 끊긴 성관의 돌계단을 내려가는 사내들의 발소리가 메아리치더니 육중한 현관문의 빗장이 올라가고 문이 활짝 열렸다가 다시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끔찍한 봉변을 당해서 완전히 진이 빠진 마르그리트는 침대에 누운 채로 성관 앞의 자갈길을 부츠로
버석, 버석 밟고 나아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모든 소음이 천천히 사라지면서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이제 이곳에는 그녀밖에 없었다. 참혹한 폭행을 당한 직후 마르그리트는 고통과 굴욕을 혼자서 말없이 견뎌야 했다. 이런 참담한 봉변을 당한 날, 가르주 부인은 반쯤 넋이 나간 채로 성관에 머물며 크나큰 슬픔을 인내했다. 끔찍한 인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르그리트의 마음속에서는 남에게 강간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르그리의 경고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과 함께 곧 돌아올 것이다. 그때 마르그리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르그리는 마르그리트와 같은 사회적 계급의 여성에게는 최악의 불명예가 될 것이라며 그녀를 협박했다. 귀족들 사이에서는 명예가 전부였고 지옥은 죽음보다도 더한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던가. 귀족 여성의 명예는 특히 중요시되었다. 르그리의 이런 협박은 마르그리트에게는 특히 뼈아픈 것이었다. 국왕에 대한 그녀 아버지의 배신 행위로 인해 티브빌 가문은 이미 역적 집안이라는 오명을 감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르그리는 마르그리트가 친정 가문의 과거사에 대해 느끼고 있는 깨름직한 감정을 의도적으로 악용했을 수도 있다. 애당초 르그리가 마르그리트를 희생자로 점찍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가문의 오명의 덫을 하고 싶지 않은 마르그리트가 이번 추문에 대해서도 침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마르그리트가 르그리를 공개적으로 고발한다 쳐도 고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극히 힘들 것이다. 증거 제시라는 복잡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피에르 백작의 총신인 르그리가 아르 장탕의 법정에서 우대받으리라는 점은 확실했다. 그에 비해 대역죄인 로베르드 티브빌의 딸이자 백작의 가장 골치 아프고 반항적인 봉신 중 한 명인 장, 트, 카르즈의 아내인 마르그리트는 처음부터 편견에 직면할 것이 뻔했다. 게다가 유명인인 르그리는 파리의 왕궁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국왕 직속의 종기사 중 한 명이기도 했다. 만약 카르주와 마르그리트가 일반 법정에서 르그리를 고소한다면 하급 성직자인 르그리는 언제든지 성직자 특권을 내세워서 교회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게다가 르그리는 마르그리트가 발설할 경우 남편인 카르주가 그녀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질투심과 시기심이 많은 데다가 성격까지 불같은 카루주는 아내의 말을 믿어주기는커녕 그녀가 르글이나 다른 사내와 통정했고 그 사실을 감출 작정으로 거짓 고백을 했다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아내의 부정을 의심한 남편이 격분한 나머지 아내를 살해하는 일은 종종 있었고, 이런 행동은 아내의 간통에 의해 유발된 치정 범죄라는 이유로 남편이 무죄 방면되는 경우조차도 드물지 않았다. 오랜 세월 아르장탕의 궁정에서 카르즈의 시기심과 의구심을 몸소 겪어보았던 르그리는 카르주가 자기 아내조차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남편에 대해 마르그리트가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두려움을 지렛대 삼아 침묵하는 편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르그리의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마르그리트는 굴종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침묵을 깨고 르그리를 고발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되려 추문과 신변 위협에 시달리리라는 점도 그녀를 막지는 못했다. 남편이 귀환하는 즉시 이 사건을 폭로해서 르그리에게 복수하려고 결심한 마그리트는 자크 르그리가 카포 메슨일 성관으로 왔던 날짜와 시간을 기억에 뚜렷이 각인했다. 중요한 세부를 기억에 새겨둠으로써 마르그리트는 가족의 질문 공세뿐만 아니라 이 끔찍한 비밀을 공개할 경우 그녀가 결코 피해가지 못할 공개 재판이라는 엄혹한 시련에도 미리 대비했던 것이다. 폭행 직후 르그리가 마르그리트에게 강요하려고 했던 침묵은 불과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1월 21일 또는 22일에 파리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장드 카르즈에게 그녀가 진실을 고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마르그리트를 공격한 두 사내가 카포 메스니를 떠난 지 몇 시간 후에 니콜 부인은 생피에르 시르디브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나 마르그리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이 끔찍한 비밀을 알린다는 것은 논외였다. 따라서 엄청난 긴장과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마르그리트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을 지켰던 것이다. 카프 메스닐로 돌아온 장은 아내가 동요하고 의기소침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슬프게 눈물 지었고 표정과 태도에도 생기가 없었고 평소의 그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카르즈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틀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마르그리트는 3주 남짓한 기간 내내 줄곧 시어머니인 니콜 부인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동안 그들 사이에 큰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르그리트는 남편과 단둘이 될 때까지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았다. 하루가 끝나고 밤이 되자 장은 자려고 침대로 갔다. 그러나 아내인 마르그리트는 침대로 오려고 하지 않았고 이 사실에 깜짝 놀란 남편은 빨리 오라고 여러 번 말했다. 그러나 마르그리트는 계속 시간을 끌며 깊은 생각에 잠긴 기색으로 방 안을 거닐었다. 마침내 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뒤가 되어서야 그녀는 남편에게 와서 그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비통한 어조로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고백했다. 마르그리트는 이 얘기를 직접 털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침대에 있는 남편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 그녀가 결박되고 강간당한 바로 그 침대였을지도 모른다. 몇 주나 집을 비웠던 장이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마르그리트 입장에서는 이것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두 사내에게 폭행당하면서 몸에 상처나 멍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 중세 사람들은 귀족 부부를 포함해서 모두 옷을 벗고 나체로 자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남편에게 자기 맨몸을 보이기 전에 마르그리트는 설명을 할 기회를 원했던 것이 틀림없다. 특히 마르그리트 본인이 선택한 시각과 환경에서 고백을 한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마르그리트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당한 그 더럽고 사악한 범죄에 관해 고백하기 시작하자 장은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 감정은 곧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마르그리트는 고백을 마친 후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복수를 해달라고 간청했다. 마르그리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편의 명예와 명성이 유지되든 실추되든 간에 앞으로는 자신도 남편과 무조건 같은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에 의해 이미 부부가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보다 훨씬 더 긴밀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바깥 세상에 대처해야 했다. 본건법에서 이런 범죄를 고발할 경우 남편의 지원과 변호가 없으면 아내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마르그리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장드 카루즈는 비밀리에 가까운 일가 친지를 불러 회의를 열었다. 카르즈에게는 르그리를 증오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고 르그리가 또 어떤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가르즈는 과거에 백작의 궁정에서 르그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르그리의 악랄한 범죄에 관한 아내의 고백을 언하의 사실로 받아들였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주근인 피에르 백작의 총신인 르그리를 섣부르게 고발했다가 실패한다면 이미 바닥에 떨어진 카르주의 입장은 한층 더 악화될 위험이 있었다. 또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백작과 여러 번 알력을 빚었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가까운 친지들끼리만 모여 은밀히 의논한다면 가족과 지인들의 가치 있는 충고를 받을 수 있었고 정식 소송에 나서기도 전에 정보가 새어나감으로써 곤혹스러우며 파멸적일 수조차 있는 추문으로 변질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 카프 메스닐에서 열린 가족회의에 니콜드 카르주가 참석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최근 장과 함께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귀환한 마르그리트의 사촌오빠 로베르 드 티브빌도 참석했을 공산이 크다. 그 밖에도 기사이자 장의 매제인 베르나르 들라투르나 마르그리트의 또 다른 사촌인 토맹 뒤브와 같은 친척이나 지인들도 동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참석자들은 자기들이 왜 이토록 비밀리에 급하게 소환되었는지 의아해하며 3355 카포 메스닐 성관에 모였다. 전원이 도착하자 카르즈는 이들을 한 방으로 불러들여 그들을 소환한 이유를 밝혔고 아내에게 명해 그날 일어났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하게 했다. 마르그리트는 한자리에 모인 친지들 앞에서 또다시 그 사건에 관해 고백해야 했다. 그 끔찍한 사건의 세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묘사하면서 당시 겪었던 온갖 고통과 굴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으리라. 그러나 정확하고 완전 무결한 진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피해자인 마르그리트 본인의 진술은 훗날 있을 공개 증언의 기반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친지들은 나중에 그녀의 진술을 확증하기 위해 법정으로 소환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회의는 법정의 예비 신문이나 마찬가지였다. 가족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그 끔찍한 사건에 관한 마르그리트의 이야기를 듣고 대경 실색했다. 마르그리트의 친족은 그 즉시 그녀의 이야기를 믿었을지도 모르지만 남편인 장 쪽의 친척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다. 티브빌 가문은 반역자로 악명이 높았고 방금 그런 가문의 딸에게서 경청 동지할 고백을 들었던 것이다. 며칠 전 인적이 끊긴 성관에서 두 사내의 습격을 받았고 두 사내 중 한 명, 다름 아닌 자크 르그리에게 강간당했다는 마르그리트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니콜 부인은 가족 회의 전까지 이 폭행 사건에 관해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그 범죄는 당일 그녀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바로 이 저택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그런 거로 니콜 부인과 다른 몇몇 참석자들은 마르그리트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을 것이다. 범행은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는가? 두 사내는 성관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 애당초 마르그리트는 왜 문을 열어 그런 자들을 집에 들였나? 그러나 마르그리트가 이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한 후 카루즈가 참석자들의 조언을 구하자 그들 모두가 주근인 알랑송 백작에게 가서 가감없이 보고할 것을 강하게 권유했다. 봉건법에 의하면 영주는 자기 봉신들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릴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 아르장탕에 있는 피에르 백작의 궁장은 카루즈가 정식으로 르그리를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 모두 피에르 백작이 그가 가장 총애하는 봉신들 중 한 명인 르그리에 대한 형사 고발을 반길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백작은 르그리가 마르그리트를 강간했다는 경천 동지할 이야기를 처음에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 공산이 컸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화를 내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를 들고 온 카루즈에 대한 혹독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 카르즈와 르그리가 다툼을 그치고 화해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에 불과했다. 그런 와중에 예전의 알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이번 다툼의 내용이 만천하에 알려진다면 카르즈와 르그리가 불구대천의 원수 사이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피에르 백작은 기사인 카르즈가 아니라 그가 총애하는 종기사인 르그리를 주저없이 지지할 것이다. 피에르 백작의 궁정에 가더라도 공평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루즈는 그곳에 가서 그와 아내를 위해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고 르그리에 대한 보복에 착수해야 할 또 다른 화급한 이유가 있었다. 파리에서 돌아와서 아내가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그리트는 그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비밀을 그에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장드 카르주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카르주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카르주는 대를 이어줄 아들이 태어나기를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평소 때였다면 그는 아내의 임신에 환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식은 그를 괴롭히던 다른 문제들을 또 하나의 복잡한 걱정거리를 덧붙였을 뿐이었다. 그건 도대체
누구의 아이일까? 1월 18일 목요일 이른 아침, 니콜 부인은 카프 메스니를 출발했다. 생피에르 슈르디브까지의 왕복거리는 12일 마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반나절이면 돌아올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의 모든 하인들을 수행원으로 데려왔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카루즈가 자기가 없는 동안 하루 종일 붙어 있으라고 지시한 하녀까지 데리고 갔던 것이다. 따라서 마르그리트는 카프메스닐 성관에서 그날 하루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단 한 명의 하녀가 남아 있었지만 어디에 틀어박혀 있었는지 아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목요일 아침에 니콜 부인이 출발한 직후 마르그리트는 성관의 육중한 현관문을 누군가가 쾅쾅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 층에서 난로불을 쬐고 있던 그녀는 도대체 누가 왔는지 의아해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자 마르그리트는 안에 털 가죽을 댄 망토를 가운 위에 걸치고 방문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현관과 인접한 메인홀로 들어간 그녀는 두터운 목재 현관문에 난 창살이 딸린 조그만 창문 뒤에 미닫이식 패널을 조심스레 열었다. 창문을 통해 이쪽을 들여다보는 사내의 얼굴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다음 순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아담 루벨이었다. 마르그리트가 용건을 묻자 아담은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게 뭔데? 마르그리트가 말했다. 여긴 너무 춥군요. 아담이 대답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용건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르그리트는 아담과는 안면이 있었다. 자택이 지척에 있었고 아담은 남편 휘하에서 원정에 참전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예기치 않은 방문자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짜증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며 마르그리트는 상대의 말에 동의했다. 안쪽에서 잠근 현관문을 지탱하는 철제 빗장을 위로 들어올린 다음 육중한 문을 활짝 열고 상대방을 안으로 들였다. 그런 다음 추운 겨울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꼭 닫았지만 빗장은 내리지 않았다. 현관에 들어선 아담은 마치 불을 쬐 난로를 찾는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마르그리트가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그는 용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실은 제가
가르주님께 빌리고도 아직 갚지 못한 돈에 관해 상의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제가 빌린 금화 100프랑은 변제일이 한참 지났지만 변제일을 조금만 더 연기해 주실 수는 없는지 알고 싶어서요. 죄송하지만 마르그리트님이 저를 대신해서 부탁해 주시겠습니까? 마르그리트는 남편이 남에게 빌려준 돈이나 세세한 금액 따위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아담이 왜 자기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도 하필 남편이 없을 때를 골라서 말이다.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담은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그건 그렇고 자크 르그리님에게서 자기 대신 마르그리트님의 안부를 물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크님은 아담은 말을 이었다. 마르그리트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고 마르그리트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 뜬금없는 발언에 놀란 마르그리트는 자크 르그리를 만나거나 말을 나눌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대답했고, 주군을 대신해서 구해야 하는 것도 멈추라고 말했다. 이런 식의 대화는 보다시피 내게는 지극히 불쾌할 뿐이므로. 바로 그 순간 빗장을 지르지 않은 현관문이 안으로 활짝 열렸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메이노를 강타했다. 놀라 뒤를 돌아본 마르그리트의 눈에 비친 것은 다름 아닌 르그리 본인의 모습이었다. 홀로 성큼성큼 들어온 종기사가 진흙이 잔뜩 튄 망토를 긴 의자의 위에 던져놓자 허리에 찬 단검이 보였다. 르그리는 겁세 질린 마르그리트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자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미소 지었다. 마담, 르그리는 말했다. 제 종자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당신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르그리 본인에게서 이런 말을 듣자 마르그리트의 불안은 한층 더 강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는 그런 허튼 말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마르그리트가 후색적인 희롱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단언하자 르그리는 얼굴에 마침내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거구의 굴강한 사내인 그는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더니 긴 의자에 자기와 함께 앉으라고 명령했다. 마르그리트가 손을 빼려고 하자 그는 그녀의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고 억지로 옆에 앉게 했다. 억지로 종기사 곁에 앉아야 했던 마르그리트는 얼굴에 상대방의 뜨거운 숨이 닿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 공포에 질린 그녀는 당신 남편의 돈 문제에 관해 다 알고 있다고 르그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르그리는 얼굴에 역겹기 짝이 없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녀가 자기 말만 잘 들어준다면 넉넉한 금전적 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카르주가가 지금까지 잃은 재산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대놓고 돈과 섹스를 교환하자는 제안은 이 종기사가 여자를 후릴 때 곧잘 쓰는 방식이었다. 마르그리트에게는 먹히지 않았지만 말이다. 자기 집에서 사로잡히고 극도의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르그리트는 르그리를 향해 자기는 돈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그에게 굴복할 생각도 없음을 밝혔다. 그런 다음 필사적으로 그의 힘센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마르그리트의 동의를 얻을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종기사는 설득을 단념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싸나운 표정이 그것을 대신했다. 싫든 좋든 당신은 나하고 위층으로 올라가야 해. 르그리는 이렇게 위협한 다음 루베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루벨은 현관문으로 가서 빗장을 질렀다. 마르그리트는 그제야 이 두 사내의 사악한 의도를 간파했다. 겁세 질린 그녀는 사내들의 우악스러운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로, 도와줘요. 아로. 그러나 마르그리트의 비통한 절규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그녀를 구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니콜 부인은 거의 모든 하인들을 대동하고 생피에르 시르디브로 떠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르그리트의 고함 소리는 두터운 돌벽과 빗장을 지른 현관문에 가로막힌 탓에 성관 밖이나 근처의 마을까지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 같은 한겨울에는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최대한 실내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었다. 두 사내는 마치 누구도 도우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마르그리트를 층계 쪽으로 끌고 갔다. 마르그리트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육중한 목재 긴 의자를 부여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내는 양쪽에서 그녀의 팔을 잡고 억지로 긴 의자에서 떼어냈다. 몸부림치며 층계로 끌려가던 마르그리트는 한순간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딱딱한 돌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그곳에 쓰러진 채로 그녀는 큰 소리로 맹세했다. 사내들의 흉악한 폭력에 관해 기필코 남편에게 고함으로써 그와 그의 친지들로 하여금 그녀의 원수를 갚게 하겠노라고.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르그리는 마르그리트의 양팔을 거칠게 움켜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고, 루벨은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두 사내는 힘을 합쳐 계속 고함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그녀를 떠밀고 잡아 끌며 돌계단을 억지로 올라가게 했다. 마침내 마르그리트를 위층까지 끌고 올라가는 데 성공하자 루벨은 주군을 도와 가장 가까운 방문 안으로 그녀를 떠밀었다. 그런 다음 루벨은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르그리와 마르그리트만 남았다. 르그리는 허리를 굽히고 부츠의 끈을 풀기 시작했다. 한순간 몸이 자유로워진 마르그리트는 창가로 달려가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필사적으로 창문을 열려고 했다. 르그리는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다. 마르그리트는 창가에서 몸을 돌리고 방 반대편에 있는 또 하나의 문으로 달려갔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가구 따위로 바리게이트를 쌓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르그리는 불과 몇 걸음 만에 침대 주위를 돌아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다. 르그리는 마르그리트의 양팔을 부여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가서 거칠게 그 위에 내던졌다.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침대 위에 얼굴을 밀어붙여 꼼짝 못하게 한 다음 부츠끈을 모두 풀었고 허리띠를 끌은 다음 중세 남성의 바지인 레깅스를 벗었다. 마르그리트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르그리가 거기 반응하듯이 목덜미를 더 세게 움켜잡은 탓에 목이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그녀는 가만히 엎드린 자세로 헐떡이는 수밖에 없었다. 침대 위에서 허리를 굽힌 르그리는 그녀의 망토를 펼치고 가운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목덜미에서 손을 놓은 그가 자기 몸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낀 마르그리트는 그에게 깔린 채로 다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르고 있는 모든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격렬한 저항이었다. 르그리는 무슨 여자가 이렇게 힘이 세냐고 외치며 욕설을 내뱉었고 큰 소리로 공범자를 불렀다. 루벨이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루벨이 마르그리트의 한쪽 팔과 다리를 누르고 있는 사이에 르그리는 다른 쪽 팔다리를 잡고 그녀를 큰 대자로 침대 위에 엎드리게 했다. 격렬하게 저항하느라고 거의 탈진 상태가 된 마르그리트는 몸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내는 방에서 찾아냈거나 미리 지참하고 온 밧줄 내지는 긴 천조각을 써서 몸부림치는 마르그리트를 결박했다. 그러나
침대에 결박당한 뒤에도 마르그리트는 계속 고함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르그리는 쓰고 있던 가죽 모자를 벗어 거칠게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꽁꽁 묶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재갈까지 물린 탓에 마르그리트는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한참 동안 몸싸움을 벌인 데다가 호흡까지 힘들어진 탓에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질식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루벨은 침대 옆에 그냥 서 있었다. 마르그리트는 결박당하고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 저항했지만 르그리는 마침내 자기 뜻을 잃었고 그녀의 의향을 무시하고 자기 욕정을 채웠다. 행위를 끝낸 후 르그리는 졸개에게 마르그리트를 풀어주라고 명했다. 성폭행이 자행되는 동안 줄곧 같은 방 안에 있던 루벨은 침대로 와서 신중한 동작으로 그녀를 묶은 끈을 풀어주었다. 결박이 풀리자 마르그리트는 침대 위에 쓰러진 채로 흐느끼며 흐트러진 옷으로 자기 몸을 가렸다. 허리띠를 다시 조이고 부츠끈을 맨 르그리는 일어서서 침대 위로 손을 뻗었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가죽 모자를 집어 올렸다. 마르그리트의 재갈로 쓰였던 모자는 따스하고 축축했다. 종기사는 펼친 가죽 모자를 자기 허벅지에 털며 마르그리트를 내려보았다. 마담, 만약 방금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다면 당신에게 오는 건 불명예밖에 없을 것이요. 남편이 이걸 알게 된다면 거꾸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나도 입을 다물고 있을 테니까. 마르그리트는 시선을 떨구고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마침내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한순간 르그리의 얼굴에 안도한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러자 마르그리트는 고개를 들어 분노에 찬 눈으로 르그리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쓰디쓴 어조로 덧붙였다. 르그리는 침대 위에 그녀를 쏘아보았다. 마르그리트, 나를 상대로 장난칠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은 여기 혼자 있었고 내겐 오늘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고 맹세해줄 증인들이 얼마든지 있어. 내가 증거를 남길 리가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르그리는 허리띠에서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들었다. 주머니는 손바닥 위에서 나직하게 짤랑거렸다. 받아. 그는 돈주머니를 침대에 누운 마르그리트 곁에 던졌다. 마르그리트는 눈물로 젖은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떠올리며 르그리를 응시했다. 당신 돈 따위는 필요 없어. 마르그리트는 외쳤다. 난 정의를 요구할 거야. 기필코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하겠어. 그녀는 돈주머니를 움켜잡고 르그리에게 내던졌다. 돈주머니는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르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죽 주머니를 집어들었고 다시 허리띠에 끼워 넣은 다음 장갑을 끼기 시작했다. 그러자 루벨이 입을 열었다. 뺨을 한 대 갈길까요? 주인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르그리는 몸을 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가죽 장갑으로 느닷없이 졸기의 얼굴을 후려 갈겼다. 피가 튈 정도의 일격이었고 루벨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얼굴을 감싸고 멍하게 서 있었다. 감히 어디서 니놈 따위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 르그리는 내뱉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간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문을 활짝 연 다음 방에서 나갔다. 루벨은 마르그리트의 시선을 피하며 슬금슬금 주인을 따라 나갔다. 인적이 끊긴 성관의 돌계단을 내려가는 사내들의 발소리가 메아리치더니 육중한 현관문의 빗장이 올라가고 문이 활짝 열렸다가 다시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끔찍한 봉변을 당해서 완전히 진이 빠진 마르그리트는 침대에 누운 채로 성관 앞의 자갈길을 부츠로 버석 버석 밟고 나아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모든 소음이 천천히 사라지면서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이제 이곳에는 그녀밖에 없었다. 참혹한 폭행을 당한 직후 마르그리트는 고통과 굴욕을 혼자서 말없이 견뎌야 했다. 이런 참담한 봉변을 당한 날 가로주 부인은 반쯤 넋이 나간 채로 성관에 머물며 크나큰 슬픔을 인내했다. 끔찍한 인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르그리트의 마음속에서는 남에게 강간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르그리의 경고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과 함께 곧 돌아올 것이다. 그때 마르그리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르그리는 마르그리트와 같은 사회적 계급의 여성에게는 최악의 불명예가 될 것이라며 그녀를 협박했다.
귀족들 사이에서는 명예가 전부였고 지옥은 죽음보다도 더한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던가. 귀족 여성의 명예는 특히 중요시되었다. 르그리의 이런 협박은 마르그리트에게는 특히 뼈아픈 것이었다. 국왕에 대한 그녀 아버지의 배신 행위로 인해 티브빌 가문은 이미 역적 집안이라는 오명을 감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르그리는 마르그리트가 친정 가문의 과거사에 대해 느끼고 있는 깨름직한 감정을 의도적으로 악용했을 수도 있다. 애당초 르그리가 마르그리트를 희생자로 점찍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가문의 오명의 덫을 하고 싶지 않은 마르그리트가 이번 추문에 대해서도 침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마르그리트가 르그리를 공개적으로 고발한다 쳐도 고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극히 힘들 것이다. 증거 제시라는 복잡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피에르 백작의 총신인 르그리가 아르 장탕의 법정에서 우대받으리라는 점은 확실했다. 그에 비해 대역죄인 로베르드 티브빌의 딸이자 백작의 가장 골치 아프고 반항적인 봉신 중 한 명인 카르즈의 아내인 마르그리트는 처음부터 편견에 직면할 것이 뻔했다. 게다가 유명인인 르그리는 파리의 왕궁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국왕 직속의 종기사 중 한 명이기도 했다. 만약 카르주와 마르그리트가 일반 법정에서 르그리를 고소한다면 하급 성직자인 르그리는 언제든지 성직자 특권을 내세워서 교회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게다가 르그리는 마르그리트가 발설할 경우 남편인 카르주가 그녀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질투심과 시기심이 많은 데다가 성격까지 불같은 카르주는 아내의 말을 믿어주기는커녕 그녀가 르그리나 다른 사내와 통정했고 그 사실을 감출 작정으로 거짓 고백을 했다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아내의 부정을 의심한 남편이 격분한 나머지 아내를 살해하는 일은 종종 있었고 이런 행동은 아내의 간통에 의해 유발된 치정 범죄라는 이유로 남편이 무죄 방면되는 경우조차도 드물지 않았다. 오랜 세월 아르장탕의 궁정에서 카르주의 시기심과 의구심을 몸소 겪어보았던 르그리는 카르주가 자기 아내조차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남편에 대해 마르그리트가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두려움을 지렛대 삼아 침묵하는 편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르그리의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마르그리트는 굴종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침묵을 깨고
르그리를 고발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되려 추문과 신변 위협에 시달리리라는 점도 그녀를 막지는 못했다. 남편이 귀환하는 즉시 이 사건을 폭로해서 르그리에게 복수하려고 결심한 마그리트는 자크 르그리가 카포 메슨일 성관으로 왔던 날짜와 시간을 기억에 뚜렷이 각인했다. 중요한 세부를 기억에 새겨둠으로써 마르그리트는 가족의 질문 공세뿐만 아니라 이 끔찍한 비밀을 공개할 경우 그녀가 결코 피해가지 못할 공개 재판이라는 엄혹한 시련에도 미리 대비했던 것이다. 폭행 직후 르그리가 마르그리트에게 강요하려고 했던 침묵은 불과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1월 21일 또는 22일에 파리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장드 카르즈에게 그녀가 진실을 고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마르그리트를 공격한 두 사내가 카포 메스니를 떠난 지 몇 시간 후에 니콜 부인은 생피에르 시르디브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나 마르그리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이 끔찍한 비밀을 알린다는 것은 논외였다. 따라서 엄청난 긴장과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마르그리트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을 지켰던 것이다. 카프 메스닐로 돌아온 장은 아내가 동요하고 의기소침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슬프게 눈물 지었고 표정과 태도에도 생기가 없었고 평소의 그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카르즈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틀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마르그리트는 3주 남짓한 기간 내내 줄곧 시어머니인 니콜 부인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동안 그들 사이에 큰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르그리트는 남편과 단둘이 될 때까지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았다. 하루가 끝나고 밤이 되자 장은 자려고 침대로 갔다. 그러나 아내인 마르그리트는 침대로 오려고 하지 않았고 이 사실에 깜짝 놀란 남편은 빨리 오라고 여러 번 말했다. 그러나 마르그리트는 계속 시간을 끌며 깊은 생각에 잠긴 기색으로 방 안을 거닐었다. 마침내 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뒤가 되어서야 그녀는 남편에게 와서 그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비통한 어조로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고백했다. 마르그리트는 이 얘기를 직접 털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침대에 있는 남편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 그녀가 결박되고 강간당한 바로 그 침대였을지도 모른다.
몇 주나 집을 비웠던 장이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마르그리트 입장에서는 이것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두 사내에게 폭행당하면서 몸에 상처나 멍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 중세 사람들은 귀족 부부를 포함해서 모두 옷을 벗고 나체로 자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남편에게 자기 맨몸을 보이기 전에 마르그리트는 설명을 할 기회를 원했던 것이 틀림없다. 특히 마르그리트 본인이 선택한 시각과 환경에서 고백을 한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마르그리트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당한 그 더럽고 사악한 범죄에 관해 고백하기 시작하자 장은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 감정은 곧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마르그리트는 고백을 마친 후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복수를 해달라고 간청했다. 마르그리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편의 명예와 명성이 유지되든 실추되든 간에 앞으로는 자신도 남편과 무조건 같은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에 의해 이미 부부가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보다 훨씬 더 긴밀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바깥 세상에 대처해야 했다. 본건법에서 이런 범죄를 고발할 경우 남편의 지원과 변호가 없으면 아내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마르그리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장드 카루즈는 비밀리에 가까운 일가 친지를 불러 회의를 열었다. 카르즈에게는 르그리를 증오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고 르그리가 또 어떤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카르즈는 과거에 백작의 궁정에서 르그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르그리의 악랄한 범죄에 관한 아내의 고백을 언하의 사실로 받아들였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주근인 피에르 백작의 총신인 르그리를 섣부르게 고발했다가 실패한다면 이미 바닥에 떨어진 카르주의 입장은 한층 더 악화될 위험이 있었다. 또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백작과 여러 번 알력을 빚었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가까운 친지들끼리만 모여 은밀히 의논한다면 가족과 지인들의 가치 있는 충고를 받을 수 있었고 정식 소송에 나서기도 전에 정보가 새어나감으로써 곤혹스러우며 파멸적일 수조차 있는 추문으로 변질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 카프 메스닐에서 열린 가족회의에 니콜드 카르주가 참석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최근 장과 함께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귀환한 마르그리트의 사촌오빠 로베르 드 티브빌도 참석했을 공산이 크다.
그 밖에도 기사이자 장의 매제인 베르나르 들라투르나 마르그리트의 또 다른 사촌인 토맹 뒤브와 같은 친척이나 지인들도 동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참석자들은 자기들이 왜 이토록 비밀리에 급하게 소환되었는지 의아해하며 335 카포메슨을 성관에 모였다. 전원이 도착하자 카루즈는 이들을 한 방으로 불러들여 그들을 소환한 이유를 밝혔고 아내에게 명해 그날 일어났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하게 했다. 마르그리트는 한자리에 모인 신지들 앞에서 또다시 그 사건에 관해 고백해야 했다. 그 끔찍한 사건의 세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묘사하면서 당시 겪었던 온갖 고통과 굴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으리라. 그러나 정확하고 완전 무결한 진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피해자인 마르그리트 본인의 진술은 훗날 있을 공개 증언의 기반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친지들은 나중에 그녀의 진술을 확증하기 위해 법정으로 소환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회의는 법정의 예비 신문이나 마찬가지였다. 가족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그 끔찍한 사건에 관한 마르그리트의 이야기를 듣고 대경 실색했다. 마르그리트의 친족은 그 즉시 그녀의 이야기를 믿었을지도 모르지만 남편인 장 쪽의 친척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다. 티브빌 가문은 반역자로 악명이 높았고 방금 그런 가문의 딸에게서 경청 동지할 고백을 들었던 것이다. 며칠 전 인적이 끊긴 성관에서 두 사내의 습격을 받았고 두 사내 중 한 명, 다름 아닌 자크 르그리에게 강간당했다는 마르그리트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니콜 부인은 가족회의 전까지 이 폭행 사건에 관해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그 범죄는 당일 그녀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바로 이 저택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그런 거로 니콜 부인과 다른 몇몇 참석자들은 마르그리트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을 것이다. 범행은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는가? 두 사내는 성관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 애당초 마르그리트는 왜 문을 열어 그런 자들을 집에 들였나? 그러나 마르그리트가 이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한 후 카루즈가 참석자들의 조언을 구하자 그들 모두가 주근인 알랑송 백작에게 가서 가감없이 보고할 것을 강하게 권유했다. 봉건법에 의하면 영주는 자기 봉신들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릴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 아르장탕에 있는 피에르 백작의 궁장은 카루즈가 정식으로 르그리를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 모두 피에르 백작이 그가 가장 총애하는 봉신들 중 한 명인 르그리에 대한 형사 고발을 반길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백작은 르그리가 마르그리트를 강간했다는 경천 동지알 이야기를 처음에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 공산이 컸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화를 내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를 들고 온 카루즈에 대한 혹독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 카르주와 르그리가 다툼을 그치고 화해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에 불과했다. 그런 와중에 예전의 알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이번 다툼의 내용이 만천하에 알려진다면 카르주와 르그리가 불구대천의 원수 사이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피에르 백작은 기사인 카르주가 아니라 그가 총애하는 종기사인 르그리를 주저없이 지지할 것이다. 피에르 백작의 궁정에 가더라도 공평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루즈는 그곳에 가서 그와 아내를 위해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고 르그리에 대한 보복에 착수해야 할 또 다른 화급한 이유가 있었다. 파리에서 돌아와서 아내가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그리트는 그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비밀을 그에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장드 카르주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카르주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카르주는 대를 이어줄 아들이 태어나기를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평소 때였다면 그는 아내의 임신에 환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식은 그를 괴롭히던 다른 문제들의 또 하나의 복잡한 걱정거리를 덧붙였을 뿐이었다. 그건 도대체 누구의 아이일까?